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쏙닥복닥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별일 없이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저번 주에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12월 3일 화요일 밤에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라니요. 정말 다행히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바로 갔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새삼 감탄했어요. 국민들을 대신해 나라의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이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 요청을 따라야 하거든요. 결국 그날 새벽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엄령이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계엄령이 일어난 적이 있는 나라도 있을 거고 또 계엄령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계엄령이 있기는 한데 계엄령이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는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이 계엄령이 대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속닥복닥 팟캐스트 새로운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계엄령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군대가 경찰 역할을 대신합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군인들이 경찰 대신에 순찰을 돌고 치안을 유지하게 돼요. 원래 경찰이 하는 일들을 군인이 대신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군인들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시위를 할 수도 없고 또 내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도 정부의 검열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내기 전에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 허락을 받지 못하면 원하는 뉴스를 내보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통행이 제한이 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전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밤 10시 이후로는 아예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어요. 만약 통행시간이 금지된 시간에 밖에 나가면 군인들에게 체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든 걸까요? 사실 이 계엄령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계엄령은 큰 사건이 터져서 경찰들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울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하기도 싫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경찰들만으로는 사람 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북한군으로부터 시민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는 군사 기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군인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무슨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이런 군사기밀이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엄령은 한국에서 많이 악용됐어요. 악용, 악하게, 그러니까 나쁘게 무언가 사용되는 것을 악용된다 라고 하거든요. 이 계엄령은 자주 악용되어서 사람들을 지키기보다는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사용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군인들을 사용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훨씬 더 많이 사용됐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대체 이 계엄령이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계엄령과 관련된 한국 역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길지만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그러면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군인이었는데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때라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군대가 강해야됐기 때문에 군인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군대가, 이 엘리트 집단인 군대가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때 한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어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법까지 바꿔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불만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의 부하 한 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이 독재는 겨우 끝이 났지만 지도자가 이렇게 죽었으니 사회가 참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전두환이라는 또 다른 군인이 그가 이끌던 군사그룹 하나회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학교를 휴교시키고 정치 활동도 금지시키고 언론을 모두 통제했어요. 이렇게 독재 정권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었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나서 더 이상 시위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정부는 군대를 보내서 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막았어요. 군인들은 처음에는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거칠게 진압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 저항하자 상황은 더더욱 끔찍해졌습니다. 군대는 결국엔 총까지 꺼내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사람들은 울부짖었고 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앰뷸런스와 택시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전두환 대통령은 이런 뉴스가 보도되지 못하게 언론을 통제했어요. 그냥 광주에서 아예 아무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바깥 사람들도 광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게 돼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민주화가 되지는 못했지만 6월 민주항쟁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대통령을 시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같은 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는 실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먼저 얼마 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노벨 문학상 덕분에 이미 이 작품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은 6명의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 자신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살 동호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동호의 집에는 동호의 동갑 친구 정대와 그의 누나 정미가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정미 누나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호와 정대는 정미 누나를 찾으러 거리로 나와요. 이 둘은 그냥 누나를 찾고 싶었을 뿐 딱히 시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요. 옥상에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거예요. 그리고 총에 맞은 정대가 쓰러집니다. 동호는 그런 친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도망칩니다. 집에 와서 정대와 즐겁게 지내던 순간들을 상상하던 동호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시신을 찾으려고 도청에 갔다가 어쩌다 보니 거기서 일을 도와주게 돼요. 시신이 너무 많아서 시신을 정리하고 유가족들에게 시신을 확인시켜줄 사람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던 도중 이 도청에도 군인이 들이닥칠 거라는 소문이 돌아요. 도청에서 일하던 형 누나들은 동호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호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모두의 곁을 지키기로 합니다. 동호는 무슨 마음으로 도청에 남기로 한 걸까요? 자, 이 책에서 이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 하나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이 책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짜 감정과 그 고통을 세밀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의 배경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택시 운전사 김만섭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싶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스페터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게 돼요. 정부에서 이런 광주의 사실을 알리는 뉴스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김만섭 씨도 광주의 이런 상황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독일 기자가 광주만 가주면 돈을 많이 준다길래 이 기자를 태우고 함께 광주에 가게 된 거죠. 하지만 거기서 이 둘은 끔찍한 광주의 상황을 보게 되고 김만섭 씨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김만섭 씨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끔찍한 사실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독일 기자 힌스페터 씨는 정말 이 진실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에 반대해서 김만섭 씨는 딱히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사람도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냥 이것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영화를 보면 새삼 이렇게 민주화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진실을 알렸는지 그리고 이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987이라는 영화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시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다음이에요. 군사 독재 정권의 마지막을 향해 가던 시기죠. 이 영화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순간을 그리고 있어요. 1987년 시위를 하던 대학생 한 명을 경찰에서 고문으로 죽인 적이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죠.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우라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맞서 싸우면서 진실을 밝힙니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시신에 손만 대봐. 왜 진실 못해? 그러니까 이 영화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독재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외쳤던 사람들의 용기와 시민들의 힘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인이 이런 독재 정권을 이겨내고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를 결국 얻어냈는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번 계엄령에 깜짝 놀라서 얼른 계엄령을 해제시키려고 다 같이 국회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지도 못했었고 또 소식을 들을 곳도 뉴스나 신문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의무교육을 받아서 이런 계엄령이 의미하는 바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이 숨겨지지 않고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는 정부가 쉽게 정보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이 있다고 해서 독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건 아니죠. 북한도 사실은 투표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도 인터넷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나서서 편하게 익명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또 특정한 사이트나 앱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아서 정보를 통제하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독재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자유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은 다행히도 바로 해제되었지만 이런 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계속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지금 자리를 내려와야 한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은 좀 무겁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처져 있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정치인이 촛불은 어차피 바람 불면 쉽게 꺼져버린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촛불 대신에 아이돌 응원봉 같은 걸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정치색을 띤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어떤 팻말을 들기보다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머가 넘치는 팻말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당이라든지 아니면 내향인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내향인인데도 이렇게 시위에 나왔다라는 걸 밝히면서 내향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위 현장이 침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폭력적이기보다는 굉장히 흥이 나는 K-팝을 틀어놓고 다 같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즐겁게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은 사실 민주주의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시위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카페에 미리 100명분의 음료와 쿠키 같은 것을 주문해 놓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커피와 쿠키 같은 것을 마시고 먹을 수 있게끔 돈을 미리 내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위에 참여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를 향하는 길은 어느 나라에서나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에 우리 살고 있지만 자유와 정의를 바라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모두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위 참가자가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게 5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컸을 때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자유를 소중히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무거운 이야기였는데요. 그래도 사실 그 안에는 이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에도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 이제부터 어른이 될 어린이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에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이렇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두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경을 알려고 해주시는 이런 노력은 앞으로의 자유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두 이 추운 겨울이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 주가 또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